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1951년 봄 평안도 지역 폭격에 나선 12대 B-29. 그때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전투기의 기습. 12대 B-29 중에 9대가 격추되고 3대 또한 만신창이가 돼서 여의도 기지에 가까스로 착륙을 하는데, (1950년 11월 1일) 신의주 상공에서 작전 중인 미공군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에 낯선 항공기가 기습 공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 초계 비행 중인 F-80 전투기의 눈에 처음 보는 전투기들이 접근하는데, F-80과 이 전투기 간의 근접 교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51년 봄 평안도 폭격 임무를 받은 B-29 12대가 임무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정체불명의 전투기의 기습으로 9대의 B-29가 격추되고 3대만이 가까스로 여의도 기지에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줄 알았던 미공군에게 준 충격적인 사건. 구소련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야크 계열 전투기에 대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1946년 독일에서 노획한 설계기를 바탕으로 요격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 요격기는 고공 전략폭격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포, 높은 상승률, 고공에서의 우수한 기동성, 1시간 이상의 채공 능력을 목표로 설계됐고 1947년 12월 30일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기체가 최초 비행을 합니다. 이후에 영국제 엔진을 모방하여 엔진을 장착한 미그 15 15,000에서 18,000대가 생산된 전투기입니다. 기고 3.7, 기장 10.0, 기폭 10.1, 자중 3,382kg, 7,456파운드, 추력 5,000파운드, 최대 속도 1,050km/h, 실용 상승 고도 15,200m, 49,000피트. 충격에 빠진 미공군,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소련 미그 15임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비상착륙한 B-29의 탄흔과 동승자의 주검들을 통해서 미그 15가 37mm 기관총 1문, 23mm 기관총 2문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 미군 전투기들은 12.7mm 기관총 6문을 장착했죠. 37mm 고폭발력에 한 발이라도 맞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37mm 연사 속도가 낮죠. 그래서 23mm 두 문으로 연사 속도를 높이되, 근데 이 23mm도 파괴력이 큽니다. 그 이후 소련 기체들을 23mm 이상을 사용하죠. 소련 기체 기총의 철학, 한 발이라도 맞으면 끝장이다. 반면 미군은 12.7mm로 비교적 약한 탄을 쓰는데, 대신 6문으로 고속 발사를 통해 적기를 격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6문이면 1, 2문이 건재밍이 있어도 나머지 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무기체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생각,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인류의 문화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날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미군 기총에 대한 철학, 팔랑크스 아시죠? 나중에 20mm 발칸, 고속으로 연사하는 무기체계, 근접 방어체계. 유럽과 러시아는 기총 개념이 좀 비슷해서 대표적으로 30mm 네덜란드 골키퍼, 속사는 20mm보다 떨어지지만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서로 대비가 되죠. 무기체계조차도 과거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항공기의 기수 부분이 인상적인 미그-15. 날개 위에 스톨 펜스, 날개 중간중간에 펜스를 둬서 날개에서 일어나는 와류, 볼텍스가 날개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팬텀에서 이 역할을 하던 것은 소컷, 수직꼬리 날개 중간에 수평꼬리 날개가 위치하죠. 독특한 모습입니다. 1050km/h의 속도를 기록한 미그-15.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 영예를 차지했고 상승률과 선회율 면에서 F-86보다 우수했는데 이 건사이트가 2차 대전 수준의 것으로 F-86보다 열세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상권에서 널리 사용된 미그-15는 공상권 공군 표준 고등 훈련기로 쓰이게 됩니다. 한국전에 처음 출연했지만 F-80에 격추된 미그-15. 중국 공군 미그-15에 탑승한 소련군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그들보다 좋아서 격추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른제에서 공부하던 시절 교관 중에 공수부대 출신 88세 예비역 대령이 계셨어요. 상당히 샤프하고 인간적이며 당당한 모습. 그 교관님이 저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뭐하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짜고 있던 작전 계획과 지도를 보더니 여러가지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나의 형님이 한국전에 참전했었다. 조종사로. 헐, 이게 무슨 소리야? 인공기를 단 미그-15를 타고 참전했었다. 참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소련 시절과 달리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기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빼배오 방공포병을 지원했고 조종사는 소련군이 지원했었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 교관님.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스크바의 서점이란 서점을 다 뒤져 특히 돔끄니기 한국전에 대한 내용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습니다. 러시아 공군 사령관이 직접 서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쓴 한국전에서의 소련 조종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이 조종사들 초짜가 아니었어요. 유태인들도 많았고요. 독일과 맞서 소련의 압제하에서 소련의 국기를 달고 싸워야 했던 2차 대전의 에이스들. 2차 대전 이후 이 에이스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초기 이스라엘 건국할 때 소련이 대거 지원했던 사실 아시나요? 이때 조종사들도 대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의 에이스들, 극비리로 한국전에 투입됩니다. 북한은 개전 초에 약 크게 한 200여 대 정도의 전력만 있었는데 이 영천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에 도착한 유엔의 엄청난 항공 전력의 제공권이 유엔군으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 밀리는 북한군. 소련의 조종사들이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련 공군 2개 연대 규모가 북한군을 지원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공기를 단 미그-15 2개 연대겠죠. 소련 공군 1개 연대면 2개 대대급, 총 4개 대대 미그-15가 1951년에 파견이 됩니다. B-29를 기습 공격한 미그-15기들이 소련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즉 B-29를 기습 공격한 미그-15기들 소련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F-80하고 교전한 후에 한 달 이상을 미그기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이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자료들. 이 소련 조종사들 군사고문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군 조종사의 훈련도 맡고 있었습니다. 다만 2개 연대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스탈린, 세계의 질타를 의식한 거죠. 그래서 미그-15의 작전 범위를 평양 원산 라인으로 제한합니다. 압록강에서 평원선까지 미그-15가 출몰하던 지역, 이 지역을 우리는 미그-엘리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산에 7공군 사령부 내에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 치면서 맥주도 마시고 간단한 스낵류도 팔고 거기 맥주가 미군산 맥주로 가격이 저렴했죠. 지금이야 뭐 외국 맥주가 시중에 뒹구고 있으니
그 볼링장 이름이 미그 엘리입니다. 역사적 명칭이 별것 아닌 볼링장에 붙여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 다시 돌아와서 제공권을 다시 장악해야 하는 미군군 미그 엘리에 집중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음 놓고 지상군하고 해군의 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 미군군 조종사들 이륙전 작전회의. 압록강은 넘지 말고 압록강을 따라 비행하면서 초계 비행을 실시. 적 미그 15기의 요격을 유도하고 이를 섬멸한다. 압록강을 넘을 경우 미국의 도발로 인식해서 중공이 참전하는 구실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시작된 미그 15와 F-86의 공중전. 한국전에서 미그 15와 F-86의 대결 유명하죠. 미군과 유엔군 추산 10대 1의 격추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측의 추산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군 조종사들 미그 15에 대한 성능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달된 특명 미그기 부품 탈취 작전. 개전 초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T-30차 전체 돌격이었죠. 당시 한국군 보유 대전차 포로도 저지할 수가 없었고 이 머스탱의 로켓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던 괴물전차. 한국군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 극동군 사령부는 네코 부대로 알려진 6006 부대와 한국공군 20 특무전대에 T-34 전차 장갑판 성분과 기타 성능 수집에 대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당시 윤일균 대위와 1등 중사 김원생, 이기혁 일병이 경북 경산 하양에서 북한군의 감시망을 뚫고 적 탱크에 잠입하여 각종 부품과 조종 매뉴얼 등을 탈취하는 데 성공. 이 자료를 근거로 미 극동군 사령부는 T-34 탱크를 저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합니다. 네이팜탄 공격. 낙동강 방어선의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 모여있는 북한의 T-34 전차들. 유엔공군 네이팜의 3000도의 고열로 녹아내립니다. 한국공군 특무대 소속 요원들의 쾌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1951년 4월 13일 미그 15기 부품 탈취 작전이라는 특명이 또 하달됩니다. B-19 9대 격추 사건 이후 하달된 명령. 미 극동군 사령부가 이번에는 한국공군 참모총장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윤일균 대위와 9명의 공군 특수요원이 C-119 수송기를 타고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낙하산으로 청천강 강가에 불식착한 미국에 접근해서 미그기에 대한 부품들, 기관총 엔진 통신기기 등을 신속하게 떼어내는 도중 이를 눈치챈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고 공중에서 엄호하던 미공군 전투기가 이들을 격퇴했으나 지상 교전 과정에서 2등 중사 윤봉이가 안타깝게 전사를 합니다. 윤일균 대위는 미그 15 부품을 더 가져오기 위해 윤봉이 중사의 시신을 청천강 강가에 묻고 이 임무를 훌륭히 완수합니다. 고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탄식하면서, 그리고 헬기를 타고 귀환 중에 북한의 대공포탄에 헬기가 맞아 서해 초도에 불시착합니다. 이후 영국 군함을 타고 귀환한 특전팀들. 미그 15 부품은 미국으로 옮겨져서 정밀한 분석을 마쳐 미그 15 전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그 15에 대한 미공군 F-86의 우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룬 보이지 않는 쾌거입니다. 구순을 훌쩍 넘긴 윤일균, 지금은 예비역 장군님. 윤중사는 행동이 민첩하고 군인 정신이 충만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그 작전을 성공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보여준 무명의 헌신 덕분입니다. 공군사만이라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이 이야기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숨은 이야기들. 윤봉이 2등 중사님, 현 계급으로는 병장이 되셨죠.
당신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이 고개를 숙여 당신의 헌신에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군 조종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두 개 연대로는 중과부적이었던 유엔 공군의 압도적인 공세, 스탈린에게 더 많은 병력과 항공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을 묵살한 스탈린, 세계가 무서운 거죠. 이 부대는 주간작전에서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간작전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다가 항공기의 부품 지원이 더 이상 없어서 항공작전이 불능 상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이야기들 발굴해서 세상 밖으로 꺼내놓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구독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